오늘 자료들을 보니까, 와,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딱 떠오르더라고요.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는 지금, 과연 새로운 시대의 승자는 누가 되고, 패자는 누가 될 것인가? 오늘은 이 질문을 나침반 삼아서 자료대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거 아주 좋은 접근인데요. 자료들이 사이버 보안, 직업 시장, 또 한국 경제, 글로벌 공급망까지 되게 다양해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그 승자와 패자라는 관점으로 깨워보면 이게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세상이 어디로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실체를 함께 탐색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AI가 산업의 풍경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프랑스 다소 시스템 CEO가 생성형 경제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버추얼 트윈 기술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현실의 공장이나 심지어 인간의 심장까지 이걸 가상 공간에 똑같이 복제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기존의 것을 컴퓨터로 옮기는 그런 디지털화하고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다소 시스템 CEO는 이걸 가상화라고 부르는데 핵심은 상상 속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전에 가상세계에서 먼저 완벽하게 구현하고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약을 개발할 때 네, 수천 가지 화학물질 조합을 가상으로 먼저 다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것만 추려낼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절약할 수 있겠죠. 와, 비행기 한 대를 만들기 전에 가상 공간에서 수천 번 추락시켜 보면서 가장 안전한 설계를 찾아내는 거군요. 실패의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세상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런 완벽한 가상 모델이 또 다른 거대한 위험을 낳고 있어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CEO의 경고를 보면 이 두 아이디어가 정말 동전의 양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전의 양면이요? 네, 다소 시스템의 버추얼 트윈이 현실을 완벽하게 복제해서 설계를 돕는다면 해커들이 쓰는 적대적 AI는 바로 그 완벽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현실 세계를 공격할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방패를 만드는 기술이 창을 만드는 기술의 재료가 되는 셈이군요. 기업을 해킹하는데 25분, 복구하는데 9개월이 걸린다는 수치도 정말 충격적이에요. 엄청난 비대칭이죠. 이건 도둑이 집 터는데 25분 걸렸는데 그 집이랑 제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데 9개월이 걸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정말 불공평한 싸움인데요. 맞아요. 특히 AI 학습 데이터를 교묘하게 오염시키는 공격은 정말 막기가 어렵습니다. 평소엔 멀쩡하게 작동하던 안면 인식 시스템이 특정 인물만 갑자기 인식 못하게 조작할 수도 있고요. 자료를 보면 이런 보안 침해 한 번으로 기업이 입는 평균 피해액이 약 500만 달러라고 해요. 와, 500만 달러요? 와, 우리 돈으로 거의 70억 원? 웬만한 중소기업은 그냥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는 액수네요. 그럼 기업들은 이런 보이지 않는 적들이랑 대체 어떻게 싸우고 있나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역발상이 등장합니다. 바로 버그 바운티 플랫폼인데요. 유네 시스템즈가 글로벌 플랫폼 해커원과 손잡고 도입한 방식이죠. 버그 바운티요? 네, 이건 우리 시스템을 해킹해주세요. 성공하면 돈을 드립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뛰어난 해커들한테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약점을 찾게 만든다니 정말 똑똑한데요.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수들을 고용하는 거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맞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이고 심지어 미국 국방부까지 이 방식을 쓰고 있어요. 해커를 막기 위해서 더 뛰어난 해커들의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것. 이게 새로운 보안의 표준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AI가 우리 삶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 바로 일자리 문제로 넘어가 보죠.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텐데 자료들을 보니까 한국과 미국의 상황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네. KDI 컨퍼런스에서 나온 예측부터 보면 좀 암울해요. 10년 뒤인 2035년에 AI 자동화 때문에 한국 노동자의 약 24%, 그러니까 65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에 처한다는 거예요. 651만 개요? 네, 주로 회계나 무역, 품질관리 사무원처럼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직업들이 고위험군으로 꼽혔죠. 와,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바로 이때 미국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로워요. 이른바 블루칼라 르네상스 말이에요. 그렇죠. 젊은 세대가 AI가 대체하기 힘든 직업, 예를 들면 건설, 전기, 배관 같은 기술직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이런 직업들이 새로운 AI 안전지대로 인식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숙련된 전기 기술자는 연봉이 22만 달러를 넘기도 해요. 잠깐만요. 22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3억 원이 훌쩍 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1년간 건설 노동자 임금 상승률도 16%에 달했고요. 그럼 수십 년간 우리가 좋은 직업이라고 믿어왔던 공식이 완전히 깨지고 있다는 거네요. 명문대 나와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화이트 칼라보다 현장에서 손으로 기술을 다루는 블루 칼라가 더 안정적이고 돈도 많이 버는 시대가 온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 지각 변동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세너제이 주립대 한기영 교수의 분석이 이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죠. 어떤 분석이죠? 스탠퍼드나 UC 버클리 같은 최고 명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장조차 더는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 코딩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는 시니어 개발자 한 명이 신입 개발자 두세 명의 일을 그냥 해치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선 굳이 신입을 비싸게 뽑을 이유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대체 가능성이네요. 내 일이 AI로 얼마나 쉽게 대체될 수 있느냐. 이게 미래의 내 몸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대체 가능성이라는 기준은 개인의 직업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분기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 주식시장에서 그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 초호황과 코스닥의 위기, 이 두 가지 상반된 소식이요. 한쪽에서는 AI 덕분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4분기에 합쳐서 30조 원이 넘는 역대급 이익을 낼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데 말이죠. 맞아요. 그 중심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있어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AI 칩이라는 슈퍼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엄청나게 넓고 빠른 데이터 고속도로가 필요하거든요. HBM이 바로 그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AI 칩을 만들수록 HBM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이런 칩과 메모리를 최종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포장하는 후공정, OSIT 산업도 덩달아 호황을 누리게 되고요. 말하자면 AI라는 골드러시 시대에 우리는 금을 캐는 데 필요한 가장 좋은 청바지랑 곡괭이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셈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대기업들이 잘 나가는 동안 왜 혁신기업의 산실이라는 코스닥 시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시총 1위 기업인 알테오젠까지 코스피로 떠난다고 하던데요. 그게 바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즉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몰아내는 현상 때문이에요. 우량 기업들은 계속 코스닥을 떠나는데 경쟁력을 잃은 좀비 기업들은 소액 주주들 반대 때문에 퇴출도 잘 안 돼요. 시장에 좋은 물건은 점점 사라지고 안 좋은 물건만 남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아니 코스닥이 혁신 기업을 키우는 곳인데 왜 잘 큰 기업들은 다 집을 나가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계속되면 코스닥은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울 기회를 다 놓치는 거 아닌가요?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돈의 흐름, 즉 수급 문제입니다. 코스피 200 같은 주요 지수에 편입되면 이 지수를 따라서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국내외 거대 자금,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이 자동으로 들어오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도 안정되고 자금 조달도 훨씬 쉬워지니까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아, 구조적인 문제군요. 네, 결국 코스닥 시장의 매력을 키우지 못하면 이런 인재 유출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시장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리스크 인하기가 나온 김에 아까 말씀하신 그 70억 원짜리 보안 사고가 현실이 된 사례도 있었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요. 이건 AI 해킹 같은 첨단 기술 문제는 아니었지만 신뢰가 무너졌을 때 소비자들이 얼마나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지 보여준 사례 같아요. 맞아요. 하루 만에 이용자가 181만 명이나 급감했으니까요. 소비자들이 곧바로 네이버나 G마켓 같은 대안을 찾아서 떠난 거죠. 지금 피해자 2만 명이 넘게 참여하는 집단 소송이 준비 중인데 아마 배상 규모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기업에게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죠. 신뢰를 잃는 건 한순간인데 되찾는 건 정말 어렵죠. 그런데 이런 개별 기업의 리스크 말고 비리 문제처럼 좀 더 고질적인 문제로 발목 잡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서울의 심장부인 신용산역 재개발 사업이 조합장 비리 혐의로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처럼요. 네, 수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리더 한 명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좌초될 위기에 놓인 거죠. 이런 내부의 적이 때로는 외부의 해커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디지털 시대의 위험이든 아날로그 시대의 부패든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기업과 사회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시야를 글로벌로 넓혀보죠.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도 새로운 승자와 패자를 가르기 위한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의 전기차 목표는 정말 야심차더라고요. 2040년까지 신차의 85% 이상을 전기차로 채우겠다니요. 중국은 전기차를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미래 산업의 패권을 장악할 전략 무기로 보고 있습니다. BYD 같은 기업들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서 이미 한국 시장까지 넘보고 있죠. 바로 이런 움직임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지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HD 현대가 인도에 3조 원을 들여서 조선소를 짓기로 한 결정이겠네요. 이건 단순히 시장 하나를 더 뚫는 차원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훨씬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건 탈중국 흐름 속에서 인도를 새로운 글로벌 생산 기지로 삼겠다는 매우 전략적인 베팅이거든요. 인도는 정부 차원에서 세계 5대 조선 강국이 되겠다는 강력한 비전을 내세우고 있고 시장 성장 잠재력도 엄청나고요. HD현대는 그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현대모비스가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벵갈루루에 소프트웨어 연구 거점을 만든 것도 같은 맥락이겠군요. 미래차의 핵심이 소프트웨어인데 그 기술을 개발할 최고의 인재들이 인도에 있으니 그곳으로 직접 찾아가겠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과거에는 값싼 노동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최고의 기술과 인재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새로운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기업과 국가 모두 생존을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거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AI가 촉발한 직업의 재편부터 한국 경제의 희비,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까지 정말 거대한 변화의 파도들을 살펴봤네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맞아요. 명문대 졸업장보다 숙련 기술자의 몸값이 더 비싸지는 시대. 또 다소 시스템 CEO의 말처럼 가상세계에서 만들어낸 지식재산이 새로운 화폐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죠.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과거의 성공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게 오늘 논의의 핵심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빠르게 재편되는 세상에서 당신의 안정적인 미래를 만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10년 전의 정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지금, 앞으로 10년을 좌우할 당신만의 대체 불가능한 역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